5월 1일 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자, 5월의 첫날이자 근로자의 날입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서 집에서 TV로 상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저희 상클 국내외 뉴스, 경제, 교육 정보까지 참 재밌고 유익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좋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근데 또 오늘 다 쉬는 건 아닌 게 한 온라인 조사를 보니까 직장인 10명 중에 3명꼴로 오늘 출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3명이 포함되네요. 네, 그렇죠. 또 관공서도 정상 운영됩니다. 남들 놀 때 출근하는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밤사이에 손흥민 선수가 7시즌 연속으로 프리미어리그 2자릿수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달성을 했는데 자, 이 내용 포함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간추려 드립니다. 기존의 전세대출금에 대해서 위시 상환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20년간 분할 상환을 하시도록 도와드리도록 저희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놨고. 오늘 상클 라이프 코너에서 현실 육아 조언으로 저 같은 육아인들의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이 조선미 교수가 출연합니다. 아이에게 휘둘리지 않는 육아법. 기대됩니다. 왜 웃으시죠? 항상 휘둘리시니까요. 네, 제가 좀 휘둘리고 있는데 잘 배우겠습니다. 네, 저에게 육아는 아직 먼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도 미리 배우는 마음으로 잘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주말에 비도 오고 좀 춥더라고요. 오늘은 혹시 날씨가 어떨까요? 네, 주말 동안 하늘빛이 다소 흐렸는데요.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부터 기온이 제법 올라서 한낮에는 야외 활동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9도,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는 12도로 크겠습니다. 주말 사이 곳곳에 비 소식이 있었지만 비의 양이 적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합니다. 특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낮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에는 안개가 머물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강원 산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10도, 대구 창원 14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2도 안팎에 머물러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계속 오름세 보이겠고요. 주 후반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고속도로를 보니까 근로자의 날인 오늘 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일요일 이른 아침처럼 서울 시내도로와 고속도로가 모두 수월한 모습인데요. 지금은 어떤 도로를 이용하시더라도 막힘없이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성수분기점 방향으로 노원교부터 성수분기점까지 15분이면 충분하고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도 수월해서 지금 방화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가는데 두 노선 모두 16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분당 수서로도 수서 나들목일 때 원활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겠고요. 다만 경부선의 경우 부산 쪽으로 잠원과 서초 사이로 짧은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버스 전용 차로제는 평일과 같이 시행되는데요. 경부선은 오산과 한남대교 남단을 사이로 밤 9시까지 잘 지켜주시고요. 15번 서해안선도 금천 일대 포함해서 소통 상태 좋습니다.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요즘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 사기가 비상입니다. 정부가 관련해서 대책을 내놨는데요. 전세 사기로 인정되면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고 당장 대출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연체 정보를 지워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최근 국민의힘과 함께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유튜브와 줌 등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들어갈 경우
날짜를 미루거나 우선 구입 권한을 주기로 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피해 임차인이 낙찰을 원하지 않고 계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이 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직접 보상을 할 수 없지만 정부가 거주 안정과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일부 떠안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 대출과 경매자금 대출,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연체 정보를 지워주고 20년간 분할해서 갚을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전세 대출금에 대해서 위시 상환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20년간 분할 상환을 하시도록 도와드리도록 저희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놨고. 다만 이날 설명회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6가지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정부 여당이 마련한 법안을 비롯해 총 3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오늘 소위에 이어 내일 국토위 전체회의, 이후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이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어제 저녁 충북 옥천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대전과 경북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3분 충북 옥천군 청성면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안과 가까운 충북 옥천과 영동 지역에는 진도 4의 비교적 강한 진동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4는 그릇과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수준입니다. 충북뿐 아니라 30여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대전에서도 정지하고 있는 차가 흔들릴 정도의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 진원은 6km로 분석됐는데 진원 깊이가 비교적 얕아 많은 사람들이 진동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이 살짝 흔들리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큰 자동차 지나갈 때 가끔 건물이 좀 흔들리는 느낌 받았는데 조금 규모가 좀 크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소방청은 충북에서 60건, 대전에서 8건 등 모두 80건의 지진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에서도 1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주변에 폭발이 일어난 줄 알았다. 아이들과 놀이터에 나와 있는데 땅이 흔들렸다는 등 경험담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거나 시설이 무너졌다는 신고는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36차례 발생했는데 이번 지진이 3번째로 규모가 컸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이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를 받으며 귀국한 윤 대통령을 향해 중국과 북한은 또 한 번 날선 반응을 드러냈는데요. 윤 대통령의 행보를 압도적 친미 행위로 규정하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윤세미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동안 한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연달아 내놓은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압도적인 친미 정책이 한국의 악몽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윤 대통령의 균형을 잃은 외교 정책 때문에 한국은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TV는 예정에 없던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드라마를 긴급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장진호 전투를 언급하며 한미 양국의 젊은이들이 함께 싸운 숭고한 역사라고 한 데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북한도 연 이틀 논평을 내고 한미 양국을 비난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위험천만한 핵전쟁 책동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에서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한국 내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환대 뒤에 한국에서는 다른 분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한국에게 큰 승리라고 받아들이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적은 성과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요즘 마약 문제 심각하지요. 특히 청소년 마약 사범도 크게 늘어서 걱정인데요.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한 4,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앞으로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할 경우 최고 4형까지 구형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청소년이 또래를 대상으로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구속 기소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최고 4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키거나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 투약, 제공하면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검찰이 구형 단계부터 청소년 마약 사범을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또 실제 재판에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검찰은 다음 달 출범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 사범 양형 기준 강화 안건도 올릴 계획입니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은 5년 만에 4배 넘게 급증했고 전체 마약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8%에서 2.6%로 늘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몇 번의 검색만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점점 낮아진 탓입니다. 검찰은 청소년이 직접 또래 집단의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도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마약 공급망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 투약한 청소년에 대해선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처벌보단 치료와 재활 기회를 먼저 주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이 이상 증상을 보인다면 주변에서 검찰과 경찰, 재활기관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상담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노동절인 오늘 노동자 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후 2시부터 각각 광화문과 여의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도심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노조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엽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 일대에서 가변 차로를 운영하는 등 교통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You and me 미칠 듯이 뜨거웠지만 네, 이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이도성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 노동절에 노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하자면 네. 이거 그냥 월요일이라고 생각해야지 맞아요. 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까? 싫습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네, 밝은 미소. 자, 그러면 도시락 정말, 얼른 열어볼까요? 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시락 비워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여행 중에 무슨 일이 조금 심각한 뉴스 준비했는데요. 해외여행을 떠난 30대 연인에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친구가 현지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아, 충격적인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네, 이들은 지난 20일 대만으로 3박 4일 자유여행을 떠났는데요. 원래 25일 귀국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만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여자친구인 이 여성, 지난 24일 대만 남부 가오슝 한 호텔 객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최초로 발견에 신고한 게 이 여성의 남자친구였는데요.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0여 분 만에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객실에는 맥주캔과 고량주병, 각종 음식들이 있었고 바닥에선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지금 유력한 용의자가 남자친구인 거잖아요. 근데 직접 신고를 한 거예요? 네, 신고를 직접 했습니다.
이 남성은 현지 경찰에 여자친구와 객실에서 술을 마셨고 깨어나 보니 여자친구가 침대에서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넘어져서 다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검 결과 머리 쪽에서 함몰과 출혈이 발견됐습니다. 오른손에서도 타박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은 타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던 겁니다.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지만 지금 이 정황은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없었고 단둘이 있다가 한 명이 이제 숨졌으면 의심이 되죠. 일단 현지 당국의 수사 결과 지켜봐야겠죠. 뭐 사고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날 밤부터 신고 시간까지 다른 사람이 방에 들어간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둘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남성은 사건 이후 여자친구의 짐을 먼저 붙였다고 합니다. 먼저 보낸 거예요. 현지 수사당국은 이걸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의심스러운데 이 남성 뭐 입장이 나왔나요? 일단 이 사람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은 이 남성은 살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짐은 귀국길에 가져갈 게 많아서 여성의 것을 먼저 보낸 것이라고 했고요. 둘이 왔다가 한 명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짐을 먼저 보냈다. 이런 설명입니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잤는데 한밤중 화장실에 가면서 여자친구가 바닥에 누워있는 걸 봤지만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 그냥 뒀다고 진술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둔기 그리고 충돌 지점, 뭔가 부딪혔을 만한 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증거는 없는 상황이죠. 현지 법원은 이 남성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대신 출국 금지와 거주지 제한 조치를 취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네, 일단 남성은 살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지 수사 당국 결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 클래스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이현주 캐스터. 굿모닝 대한민국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말부터 상황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먼저 이 공격을 퍼부은 건 러시아입니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한쪽이 미사일 공격에 지금 불타고 있죠. 불이 꺼진 뒤 드러난 아파트의 모습, 한쪽이 크게 파손돼 처참합니다. 현지 시간 28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의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살 아기를 포함해 민간인이 최소 23명 숨졌습니다. 근데 저 공격이 또 새벽 시간에 이뤄져서 더 위험한 공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가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러시아 점령지인 크림반도 내 유류 저장소가 폭발한 겁니다. 찌뻘건 화염에 휩싸인 불, 그 시커먼 연기가 하늘 위로 솟구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Ранним утром состоялась атака,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опять же, версии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К сожалению, результативная. 네, 이에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한 거라고 공식 시인했는데요. 자국군에 의한 것이며 반격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봄철에 대반격할 거다 이렇게 좀 공언을 했었는데 정말 대반격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서방 언론은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가 예고했던 올봄 대공세에 대한 신호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언제 대반격을 개시하느냐는 수뇌부의 결심만 남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트위터에다가 러시아가 그 공습한 그 아파트, 아까 나온 그런 폭격받은 아파트 사진을 올리면서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그 민간인 공격 아니냐라고 그 외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그걸 언급을 했더라고요. 예,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지도자가 언급했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의 분명한 예가 아닌가요? 라는 요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의 무기 지원을 촉구한 것으로 약간 쪼는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6일 이번 주말이 되겠죠. 영국에서는 찰스 3세의 국왕의 대관식이 열립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열리기도 전에 비용 때문에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대관식 비용이 최소 1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이 1,7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영국 납세자들이 지불해야 된다는 이 보도들이 나오면서인데요. 이는 1953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관식 비용의 약 2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돈 세금 쓰지 말고 왕실 직접 내라 뭐 이런 목소리 커지고 있다고요. 예, 맞죠. 그 가디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찰스 3세의 개인 재산이 18억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조 332억 원으로 이제 추정이 됐어요. 그렇게 많아요? 네, 3조. 그러니까 찰스 형님도 조조 클럽이었던 거야.
예. 또 세금 말고 개인 돈으로 이게 대관식을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한편 대관식에서는 또 이 보석이 박힌 뭐 왕관이나 황금마차 같은 영국 왕실의 귀한 보물들이 대거 등장할 예정인데요. 사실 필수 아이템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운명의 돌이라는 건데요. 무게 150kg인 이 돌은 찰스 3세가 대관식 때 앉게 될 의자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영국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다양한 볼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대관식이 열린 이후에 다시 월드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자,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자녀가 600명 가까이 살고 있다면 대체 어떤 기분일까요? 네덜란드에 사는 한 남성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남성이 바로 그 주인공 네덜란드 음악가 조나단 제이콥 마이어입니다. 2007년부터 여러 유럽 국가들을 돌아다니며 이 정자를 기증을 했는데요. 대략 600명의 아이를 출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기증 뭐 좋은데 저런 기증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음악가라면서 무슨 저렇게 해요? 네, 이 남성은 2017년 정자 기증을 통해 네덜란드에서만 100여 명의 생물학적 자녀를 만들어냈다고 고백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 브림 클리닉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이후로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익명으로 기증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산이 돼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이 대부분의 국가에선 이복 형제 자매가 자신들도 모르게 함께 아이를 갖게 될 가능성을 줄이려고 정자 기증 횟수를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남성은 예비 부모들에게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자 기증 이력을 막 전달했다고. 나빴네. 그러니까 뭐 정자 기증 자체가 나쁜 제도는 아닌데 저렇게 좀 무분별하게 많이 한 건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예, 결국 네덜란드 법원이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남성이 정자를 기증한 모든 병원에 보관 중인 정자 다 파괴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또 남성의 추가 정자 기증을 막기 위해서 정자 기증을 목적으로 한 홍보나 단체 가입도 금지했죠. 그래도 계속 정자를 기증한다면 약 우리 돈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자 기증왕이라도 이 더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음악으로 보답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번엔 요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이 동물 스타 한번 볼까요? 얼핏 봐도 이 체격이 굉장히 상당하죠. 몸무게가 무려 18kg이나 나가는 뚱냥뚱냥입니다. 확실히 남다르게 통통하긴 하네요. 그렇죠. 과체중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버림을 받고 보호소에 입소하게 됐다고 합니다. 덩치가 좀 커서 그렇지 애교도 많고 온순하다고 합니다. 동물보호소 직원들이 새 주인을 구해주려고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입양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저렇게 과체중이면 사실 이제 입양하기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치명적인 매력이 있으니까 입양이 잘 되는 거 아닐까요? 좀 앉아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하지만 이 새 주인을 만나야 진짜 해피 엔딩이겠죠. 보호소 직원들이 입양 희망서를 엄청 꼼꼼하게 검토했는데요. 그중에서 이 고양이와 함께 코로나 때 찐 살을 빼면서 건강해지겠다고 포부를 밝힌 여성이 뽑혔다고 합니다. 하긴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비만 이게 귀엽긴 해도 건강에는 참 안 좋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동반자 있으면은 좀 힘도 덜 들고 좋을 것 같아요. 예, 새 집사는 약속대로 이 뚱냥이와 함께 체중을 감량하면서 건강으로 가는 여정을 소셜미디어에 낱낱이 공개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들러서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과체중이 이어준 묘연. 묘연, 예, 인연 아니고 묘연. 묘연이죠. 네. 부디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키워드 먼저 보시죠. 증시 흔드는 주가 조작 의혹. 지난주 연이은 주가 폭락으로 증권가를 뒤흔든 이른바 SG 증권 사태. 이 다단계 주가 조작 정황이 나오고 있고요. 연예인 임창정 씨를 비롯해서 연예계, 정계, 재계 유명 인사 등 1,500명 넘게 주가 조작 일당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이들이 굴린 돈이 이미 지난해 1조 원을 넘겼고 이걸 기념해서 조조 파티라는 이름을 붙여서 축하 파티도 열었다고 하죠. 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앞으로 주식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빅픽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JTBC가 연속으로 단독 보도해서 공론화된 사안입니다. 네. 지난주에 하락 폭탄을 맞은 그 일부 주식들이 8개 종목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요거 몇 면을 보면 좀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사실 업종으로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공통점은 2022년 한 해 말 그대로 대세 하락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 대세 하락장 때 이 종목들이 모두 다 우상향했었던 대세 상승했었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꾸준히 장기 우상향했었던 그러네요. 이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특별한 이런 기업들이 악재도 없어요. 또 호재도 없어요.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으니까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되기가 쉬운 겁니다. 상대적으로. 평탄하게 그냥 가니까. 그렇죠. 네네. 별 악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또 세 번째 주가 조작 의혹의 종목의 특징은 바로 거래량이 작다. 지주회사의 특징이 있어요. 거래량이 많으면 주가 조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보세요. 주가 조작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거래량이 많은데 주가 조작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주가 조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주가 조작을 하기 유리한 어떤 주식이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결과적인 해석이지만요. 네네. 자,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임창정 씨입니다. 맞아요. 그 30억 원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뭐 주식 84억 원어치를 산 거였다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 먼저 그 말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프만 보게 되니까 제가 수익이 얼마큼 났다고 하니 그거 되게 좋겠다. 15억을 개인 계좌로 만들었어요. 저는 30억을 샀죠, 주식을. 네. 저는 근데 84억이 사진 거예요. 쳤더니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자기가 넣은 돈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보통의 경우에는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고 싶어요. 네네. 그러면 1,0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1,000만 원이 없어도 1,000만 원어치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소위 차액 결제 거래, CFD라고 하는데요.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거래해 주는 거예요. 대신 그 수수료를 영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네. 있겠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400만 원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그게 증거금이 돼서 증권사가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400만 원 가지고 2배를 벌었다. 네. 그러면 4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400만 원밖에 없지만 1,000만 원어치 샀을 경우 2배가 되면 1,0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네네네. 결과적으로 우상향할 거다라고 믿음이 있을 경우 이렇게 일종의 외상 거래를 하는 것이다. 그럼 어쨌든 증권사는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까 좋고 네. 투자자는 더 많은 매매 차익을 벌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다. 말 그대로 그냥 B2의 하나의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창정 씨가 말한 대로 내 돈이 적어도 네. 더 많은 돈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그러니까 증권사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 양도세가 또 발생하지 네. 않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외상거래다 생각하시면 좋겠고 여기 네. 중요한 개념이 바로 증거금이에요. 400만 원이라는 증거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 투자다, B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B2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지만 어쨌든 만약에 우상향할 걸 확실한데 생각한다면 네. 빚을 내서 투자하잖아요. 뭐 그거랑 네. 좀 비슷한 개념인 거죠. 더더군다나 네네네. 주가 조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네네. 많은 투자자를 모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400만 원밖에 없으면 400만 원밖에 주식을 못 사는데 1,000만 원어치 400만 원이 있어도 1,000만 원을 살 수 있으니까 이 차액 결제 거래와 같은 B2를 활용해서 더 많은 매수세를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 8개 주식 종목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럼 폭락을 하게 된 거고 네. 또 주가 조작에 이런 거래가 활용됐다고 지금 추측이 나오는 그 이유는 뭔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네. 이렇게 무더기 하한가가 쏟아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단은 주가 조작 정황이 등장했죠. 그럼 증권사들 입장에서 주가가 주가 조작이 있었네. JTBC에서 첫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한가를 찍어요. 그런 것을 보고서 증권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증거금이 담보되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증거금이 400만 원을 줬는데 400만 원도 안 되는 증거금만 남아요. 네네. 그럼 증권사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손해 볼 수 있겠죠. 그 손해 보는 걸 대신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400만 원의 투자자의 증거금이 있고 주식
증권사에서 600만 원 정도를 빌려서 매수하는 방법인데 네. 근데 만기까지 빌린 돈을 못 갚거나 증거금 이하로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네. 증권사는 손실을 볼 수 없으니까 강제로 처분하는 겁니다. 반대 매매가 바로인 겁니다. 자동으로 처분하니까 하한가가 연일 또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겠다 안 되겠다 강제 청산하자 그게 쌓이면서 계속해서 네. 급락하게 된다 이렇게 특히 어제 날짜에 하한가를 찍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날짜에 어제의 하한가로 그냥 강제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어제 하한가. 그러니까 하한가가 연달아 나타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게 참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뭔가 이 시스템이 건강할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금융감독원도 있고요, 금융위원회도 있고, 네. 아니면 그 거래소도 이렇게 좀 감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작전을 알아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전에? 참 의심을 할 수 있었을 네네. 텐데 안타깝게도 이 주가 조작단이 매우 치밀하게 이 주가 조작을 벌여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IP 어드레스라든가 주소라든가 또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냥 각자 개인이 거래한 것처럼 꾸몄고 급등락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네. 그냥 1년 동안 장기적으로 천천히 우상향하게 만드는 주가 조작의 증언이 없구나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치밀한 어떤 대응이 있었기 때문인 네.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JTBC 입장에서는 내부 고발자를 찾아서 네. 결과적으로 내부 고발자가 없었다면 이 주가 조작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미수거래, 네. 외상거래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 주식을 산 사람은 결국에는 증권사 명의니까 그 투자자, 내 돈을 낸 사람은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개념인 건가요? 그렇죠. 정확히 따지면 그 차익만 가져가는 방식. 차익만. 대신 거래가 많아지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거래가 많아지고 우상향이 계속 확보가 된다면 서로 윈윈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단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달라붙은 그렇습니다. 다단계로도 많은 투자자들을 부르고 그 많은 투자자들을 불렀으면 10명이 또 다른 10명을 불렀고 그 각각의 10명이 차액 결제 거래를 활용한다면 더 많은 투자 자금을 모을 수 있겠죠. 여기에 또 한 가지 근거가 바로 신용거래라는 건데요. 신용거래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증권사가 이번에는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에요. 은행에서 돈 대출하듯이 말 그대로의 B2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차액 결제 거래, 일종의 미수 거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 거래, 이 두 가지 정황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주가 조작 정황이 있구나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하한가가 연일 그 8개 종목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한가니까 이른바 줍줍이라고 하죠. 지금 그럼 이 종목들 한번 사볼까? 나중에 좀 오르지 않을까? 이 생각을 또 하시는 투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최근 이제 포털 사이트에 핫다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핫다. 이게 하한가 따라잡기. 그러니까 3일 연속으로 하한가를 찍다 보니까 이 거래되는 가격은 1년 전, 2년 전 가격하고 비슷해. 그럼 이 정도면 주가 조작에 따른 조정은 충분히 받았으니 이제 저점 찍고 반등할 일만 남았어 하면서 하한가를 따라잡고 이제 또 소위 말하는 크게 상승하는 그 기조를 만나보자.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 정황에 대해서 지금 조사 과정에 있잖아요.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또 한 번 하한가를 맞이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증권사들이 또 한 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던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한가 따라잡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하한가를 맞을 수 있으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주식 투자의 근본이 뭡니까?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그런 기업을 발굴해서 내가 그 기업과 동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핫다 같은 이런 투자 열풍이 다시 불면 안 되겠다. 그런 욕심이 이런 주가 조작 사태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이 머니클래스와 함께 건전한 투자, 장기 투자, 잃지 않는 투자 그런 투자 방식을 좀 영위하셨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지금 뭐 하한가 막 치고 줍줍 이런 온라인상에 지금 사볼까 이런 좀 움직임이 있는데 위험할 수 있다. 가치를 잘 봐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매주 월요일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상암동으로 초대하는 시간이죠. 네. 세상 그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다양한 훈육 방법을 활용해 보지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 육아 전쟁이라는 말 사실 저는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육아 전쟁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단호한 가이드가 되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현실 육아 조언으로 잘 알려진 아주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의 조선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일단 제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항상 다그치다가 또 후회하고 이런 게 반복돼요. 그리고 막 또 아내랑도 막 밤에도 얘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일단 훈육, 좀 큰 개념으로 훈육이 뭔가요? 훈육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잘 사회에서 잘 커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일? 그 정도? 네.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 사랑으로 가르치다.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제 훈육은 훈련할 때 훈이거든요. 훈련, 예. 그래서 가르치는 건데 훈련은 우리가 사실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행동들이잖아요. 예, 그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영을 배우면은 뭐 손은 어떻게 하고 발은 어떻게 하고 하는 거를 처음에 이렇게 손을 잡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점점 그 손을 놓는 건데 아침에 일어나면 뭐 입 닦고 세수하자라고 말로 하죠. 이 닦는 얘기만 나와도 막 가슴이 쿵하죠. 그걸로 매일 싸우니까. 아무튼 입 닦고 세수하자 이거를 계속 하면은 어느 날 애들이 그냥 입 닦고 세수를 하는 겁니다. 요 과정이어서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게 자동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입 닦고 세수하자라고 말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 그래서 자동으로 하는 거. 자, 요 과정이라 오래 걸립니다. 오래. 그리고 반복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맨날 지지고 볶는다. 하루도 평화가 없다. 애들은 왜 치카는 누가 만들었냐. 근데 저 교수님께서도 이제 두 자녀를 키우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비슷한 고민 하신 적 있으세요? 모든 애들은 훈육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큰아이가 29살인데. 육아 졸업하신 거죠? 아직도? 오늘 아침에도 부탁해가지고 청소를 좀 다 해놨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제 소아정신과를 보면서 이제 아이를 키워서 책을 읽으면 이제 애들한테 다 적용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첫 번째로 읽었던 책이 이제 매직 1, 2, 3라고 엄마가 셋할 때까지 이거 해야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이제 안 하면 이렇게 방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문 열어놓고 네가 할 마음이 들면 나와 이렇게 하고 그때 한 3살이니까 한 2번 하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들은 좀 큰 다음에 이제 입 닦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입 닦고 그다음에 가급적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수하고 손발 씻어 했더니 이렇게 아들이 엄마 뭐뭐 씻어야 돼? 그래서 뭐 손발 씻고 세수해. 한참 생각하더니 손을 씻고 또 세수를 해야 돼? 질문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꼬리 질문이 이어지는군요. 아니요. 순서를 자기가 생각하니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세수를 또 2번이나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군요, 그게. 비논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입 닦고 그다음에 못 닦으면 좋을까요? 입 닦고 어떻게 해야 돼? 입 닦고 세수를 하고 발을 씻고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입 닦고 세수하고 손 씻고 발 씻고 그래서 치카, 세수, 손, 발 이렇게 하고 매일매일 자 가서 닦어 그러면 못 닦어 치카, 세수, 손, 발 치카, 세수, 손, 발 매일매일 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는 외울만 한데 그래서 제가 첫째한테 물어봤죠. 야 제가 왜 맨날 이렇게 물어보냐 했더니 엄마 하기 싫어서 그래. 할 수 있으나 하기 싫어서. 근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니까 긴 시간. 그리고 갈 때까지도 계속 못 닦아야 돼 하고 이제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어볼 때는 이걸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또 다른 여러 아이들을 만나시면서 30년간 쌓아온 육아
훈육 방법들을 오늘 좀 풀어주시고 가시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오늘 주제 함께 보여주세요. 육아 전쟁 탈출을 위한 선을 긋는 훈육법.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선을 긋는다는 건가요? 어떤 선을 그으라는 거죠? 예, 그렇게 선을 그으면 안 되고요. 네. 아기들은 태어났을 때 그냥 이렇게 뭐 대소변도 보고 아무거나 먹고, 근데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허락되는 게 있고 허락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르쳐서 보내야지 유치원이든 학교든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냥 되는 행동, 안 되는 행동, 그거를 이제 제일 먼저 가르쳐야죠. 구분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돼. 예, 이제 그게 선을 긋는 건데, 뭐 오늘은 그냥 가라, 라든지, 오늘은 엄마가 해줄게. 그럼 이제 선이 흐려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확실해야 할 걸 확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치, 부모랑 자식 간에 선을 그으면 자식이 상처받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선을 긋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 이제 이 행동을 하라고 알려줘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 행동을 하고,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간단해요. 이 행동을 하면 칭찬해주고, 안 하면 시키면 됩니다. 예, 안 어렵죠, 하나. 하면 칭찬해주고 안 하면 시키면 된다. 그러면 이거를 뭐 설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확히 좀 지시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요즘 이제 설득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설득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부모 자식 간에는 설득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뭐 이렇게 거래처 간에 이런 협상을 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분한테 뭘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좀 사라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도 설득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닦는 게 정말 좋거든. 이를 안 닦으면 이러이러해. 그러니까 네가 이를 닦아야 돼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설득 당해야 됩니다. 근데 설득을 당하는 건 내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나 설득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점점 이제 설득 다음에는 애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설득을 한다는 건 너의 동의를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꼭 해야 되는 행동을 하는데 설득을 시키면 이제 아이들이 그 시간을 얼마든지 무한히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지식이 많아져요. 안 해도 된다는데? 뭐 학교를 왜 가야 돼? 아니, 학교는 꼭 가야지. 엄마, 대안학교도 있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락받고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시키셔야 돼요. 그럼 꼭 해야 되는 건 설득이 아니라 지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설명만 2번 해주시면 돼요. 설명은 그냥 이렇게 중립적으로 이를 안 닦으면 이가 상해서 치과에 가고 이가 아파. 이것도 딱 2번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시간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물어봅니다. 근데 나는 요새 뭐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가 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그냥 해라고 지시하는 걸 좀 꺼려하는 부모들이 많은 게 요즘 트렌드 같아요. 너무 그리고 권위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고 싶어. 그 부분 때문에 권위적인 부모가 안 되고 싶어서.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지시를 하다 보면 갑자기 애들이 반항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세태는 어떻게 보세요? 친구니까 반항하죠. 친구가 갖고 야, 너 이 닦어 막 이렇게 하면은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가 뭔데 그래. 네가 뭔데 나한테 닦으라 말아야. 사실 저는 이제 권위가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는 당연히 얘가 싫은 것도 시키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떤 힘으로 그거를 이제 안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권위라는 건 엄마나 아빠가 하라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이런 힘이거든요. 근데 그 바탕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사랑하니까 네 기분을 존중해 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거는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고 권위는 다른 차원이라 그러거든요. 사실 기분 안 상하게 하는 건 그거는 이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기분 상하지 않게 막 사탕 주고 막 초콜릿 주고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조금은 딱 강력하게 지시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 권위를 가지고. 조금은 아니고요. 많이. 그럼 어떡해요? 근데 막 목소리 깔고 막 이거 해.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무서워할 것 같아서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제일 제가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제 저는 애들을 많이 보는데
뭐 엄마는 어때? 뭐 아빠는 어때? 뭐 엄마 좋은 점은 뭐야? 이렇게 쭉 물어보면 네. 가장 바람직한 게 엄마는 조금 무섭지만 좋아요. 요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무섭다는 건 엄격한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안 된다는 건 절대로 안 되는데 좋아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할 때 가장 그 가정에 좀 뭐랄까 육아의 밸런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럼 좀 효과적으로 지시를 잘할 수 있는 실전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좀 지시를 하면 좋을까요? 말을 할 때나? 어떻게 하세요? 저는 예를 들어 나름 좀 엄하게 할 때는 지금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되니까 뭐 5분 뒤까지 꼭 해야 돼 이거. 이 정도 딱 시간을 좀 정해주고 약간 구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애들이 약간 컸군요. 예, 지금 8살 첫째가. 네. 이제 조금 이제 어린애들은 엄마가 이거를 이제 시킬까? 뭐 저게 할까? 뭐 만약에 놀이터에 있다가 집에 오면은 집에 가자 그러면은 안 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5분을 더 놀게 할까 막 이러다가 이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집에 가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네네. 그럼 집에 가야 돼 그러면 좀 더 있어야겠구나 하는데 일단 지시는 딱 정해야 돼요. 왜냐면 지시를 하고 반드시 그 지시대로 해야지 아이가 그다음에 지시를 따르게 돼요. 근데 지시를 했는데 알아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은 지시는 그냥 조금만 더 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딱 잡고 자 집에 가야 돼 하고 일단 지시가 떨어졌으면 무조건 그대로 가야 됩니다. 뭐 봐주거나 딴 데 가나 하면은 지시는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1분 내에 그걸 끝내라고 해요. 1분 안에 빨리 당장 해라. 예를 들어 방금 놀이터 얘기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 뭐 저녁 먹어야 되니까 집에 가자 했을 때 떼쓰고 그러면 그래도 1분 내에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일단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시한 그 방향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애들이 지시를 지시답게 듣죠. 지시를 지시답게.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시청해주시면 유튜브로도 의견 많이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날씨 끝나고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에서 이어지는 상클 2교시에서요. 조선미 교수님과 조금 더 육아 고민 풀어보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의 현실 육아 상담소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주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의 조선미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난 가운데 아침까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22도 안팎에 머물겠는데요.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커서 가벼운 겉옷 하나 정도 꼭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말 사이 곳곳에 비 소식이 있었지만 비의 양이 적었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합니다. 특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낮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에는 안개가 머물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강원 산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춘천 11도, 창원, 부산 15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2도 안팎에 머물러서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기온이 오름세 보이는 가운데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주 후반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진다고 하니까요. 가족과 나들이도 가고 추억 만들기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주 금요일 어린이날에도 또 아이들 데리고 외출하고 또 나들이 가기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때도 육아가 들어가거든요. 네. 자, 오늘 본방송 끝나고 이어지는 유튜브 방송 상클 2교시 예고해드린 대로 이 조선미 교수님과 육아 고민, 가혁 씨에게 필요한 육아 고민 좀 더 풀어볼 텐데요. 네, 저처럼 현실 육아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JTBC 뉴스 유튜브로 접속해 주셔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질문 여쭙고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